예, 반갑습니다. 사실은 그냥 내버려두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괜히 건드려서 덧나는 수가 있잖아요. 왜 지금 모기 얘기하는데 모기가 물면은 가만히 놔두면 한 1, 20분 간지럽다 마는데 이걸 긁기 시작하면 피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죠? 이준석이라는 자가 딱 그 모양이야. 그냥 개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뉴한이가 이 정치를 잘 몰라가지고 이걸 대단한 건 줄 알고 무슨 징계 해제를 하니 뭐니 만나러 가니 어쩌니 하는 바람에 이게 아주 기고만장이 돼가지고 지금 아주 짜증나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준석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이뉴한인의 이 사람이 역시 아무리 귀화했다고 해도 이 한국인의 어떤 기본 정서나 문화 이런 거를 너무 잘 몰라서 또 한국 정치의 기본 프로토콜을 잘 몰라서 이 사람이 자꾸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는 게 어디 길 가다가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모욕을 당했다 그러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가족이 모욕을 당했다, 우리 집안이 모욕을 당했다, 내가 다니던 학교를 어떤 자가 함부로 말한다 그러면 그 목숨 걸고 싸우게 되잖아요. 이뉴한 개인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이죽이죽하고 조롱하고 하는 거를 이뉴한이가 개인적으로 참는 거는 이뉴한이가 참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러고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 이준석이는 이뉴한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자가 곧 죽어도 윤석열 대통령을 시비 걸고 있단 말이에요. 엊그저께는 윤석열 대통령이 뒤통수 치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나서 뭐 하겠냐 이런 방송을 하고, 또 어제는 무슨 허접한 토크쇼를 하면서 환자는 서울에 있는데 왜 여기 내려왔냐, 이 대통령을 환자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뉴한이가 개인적으로 지가 개인적으로 모욕을 당했다 하는 거 참는 거 좋아요. 참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럴 수 있는데 적어도 이뉴한이가 이런 프로토콜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을 대놓고 지금 조롱을 하고 욕을 하고 이러는 판에도 이걸 참는다 그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적어도 집권당의 일원으로 집권당의 지도부로 뭔가를 하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건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통령을 대놓고 욕을 하고 모욕을 하고 말이에요. 이런데도 그냥 허허거리고 그냥 돌아와 버리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법여권 자유파 국민들 진짜 허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진짜 잘못 세워놨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태를 예측하고 한 건 아닌데 뭔가 하여튼 느낌이 좋지 않아서 어제 그저께부터 제가 이뉴한 혁신이 빨리 조기 종결해야 되겠다, 이거 더 놔두면 무슨 사고를 또 칠지 모르겠다 이렇게 제가 논평을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이 김기현 체제도 도저히 더 이상은 못 간다. 제가 어제 울산 거쳐서 왔잖아요. 울산에서도 제가 특강을 하면서 김기현 체제로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상황을 쭉 설명했는데 울산 시민들 누구도 그걸 반박하지 않더라고요. 울산 시민들도 쪽팔리대. 어떻게 울산의 정치인이 지금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에서도 그 정도로 지지받기는커녕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이 총선을 지휘하는 당 대표를 계속 맡는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뻔히 알면서 죽을 길 가는 거죠. 그래서 혁신이 조기 종결하고 조기 전대를 거쳐서 새 지도부를 구성하자. 그게 지금 우리 자유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제가 계속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식 여러분들이 좀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일본에서 사업하시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식 듣고 그냥 만사자 제쳐놓고 뛰어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7년 전이잖아요. 그죠? 지금 그때 상황과 아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언론들이 참 이게 고약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저께 하도 마음이 답답한, 심정이 답답한 걸 토로하는 과정에서 탄핵 얘기를 직접 입에 올렸어요. 이제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너무 답답하니까 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이 5년 동안 워낙 퍼주기를 하는 바람에 400조의 국가비 이제 5년 만에 늘었잖아요. 우리 정권 70년 동안에 600조 빚이 생겼는데 문재인 5년 동안에 400조가 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국가재정이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이미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긴축 재정을 편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초긴축 재정을 하는 과정에서 R&D 예산도 제로 베이스에서 완전히 다시 점검하자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가지고 저 더불어민주당 좌파들이 복지 예산 깎았다, 뭐 R&D 예산 깎았다, 뭐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저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은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얍삽한 거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거 굉장히 잘 먹힐 수 있는 공격이에요. 뭐냐면 어쨌든 초긴축 재정을 편성하다 보면 작년까지 받던 지원금을 올해는 못 받게 되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것들이 입이 튀어나오지. 뭐 이유 불문하고 어쨌든 작년까지 예산 받았는데 올해 갑자기 그 예산이 끊어진다 하면 사업 중단되고 뭐 일자리 줄어들고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러면 입이 튀어나오게 돼 있다고요. 또 수당 준다 해서 그냥 받아서 잘 썼는데 갑자기 그 수당 끊어진다 하면 누가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는 어느 정치인이나 여나 야나 할 것 없이 어느 정치인이나 다 뭘 더 나눠주고 싶지, 퍼주고 싶지, 줄이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인들 그걸 모르겠냐고요. 그런데도 이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불과 6개월 안 남긴 시점에서 초긴축 재정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진짜 욕먹을 거 각오하고 표 떨어질 거 각오하고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절박한 거거든. 자칫하면 예전에 IMF 위기 같은 거 다시 오지 말란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보다도 더 심각하게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97년에 IMF는 외환 때문에 왔어요. 우리가 외환 관리를 잘 안 해서 온 거고, 그러니까는 이게 5년 만에 우리가 극복이 가능했어요. 지금은 가계부채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그 IMF 때보다 훨씬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그 초긴축 재정 편성의 그 고민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그 좌파들 입장에서는 옳다, 잘 됐다. 윤석열이 때문에 그 보조금 받던 거 끊긴 단체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지원금 끊긴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이 사람들에 선동해가지고 반윤석열로 올려 세우자,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저것들이 퍼질러 놓고, 그렇죠,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저것들이 완전히 퍼질러 넣어서 완전히 거덜나게 만들어 놓은 걸 뒤늦게 와서 수습하려고 손에 올 거 빤히 보면서도 허리띠 묶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갖고 저것들이 공격을 하니까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런 막 답답한 심정, 억울한 심정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심정이 이제 국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긴축재정 가지고서 저 야당에서 탄핵한다 그러는데, 탄핵하려면 탄핵하라고 그러죠. 막 이런 식으로 나간 거예요. 대통령의 입에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해요. 그러니까 7년 전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7년 전 상황과 지금의 그 유사한 상황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7년 전에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어디서 먼저 시작했냐면 야당에서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야당 당신 문재인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조중동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조중동에서 어떻게 시작했냐면, 자꾸 박근혜 대통령을 소통 안 하고 불통 대통령이다, 눈에서 레이저 빛이 뿜어져 나온다,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중동이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가 문제다 이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더 소통하고 경청해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태도를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몇 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답답하지. 그렇게 공격을 받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하루 종일 전화 받느라고 팔이 아플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열심히 소통한다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이미 그렇게 그 해명하는 순간 저쪽 프레임 속에 들어가서 호적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의 사태, 최순실이가 태블릿 PC를 갖고 어떻게 했니 뭐 이러면서 사과하라 이렇게 막 몰고 갔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없이 언론에 떠밀려서 사과했는데 더 상황은 악화됐고, 진정성이 없는 사과다 이래가지고 한 번 더 해야 된다. 두 번째 사과했는데 여전히 정신 못 차렸다. 그래서 사과를 3번, 4번 떠밀려서 하다가 결국은 탄핵당하고 끌려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이 일제히 강서구청장 선거 후에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문제다 이러고 지금 온갖 사설과 칼럼에서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대통령의 태도를 이 조중동이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7년 전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 7년 전에 야당이 나서기 전에 김무성이, 유승민이 이런 것들이 먼저 대통령에 대한 비판,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그 무렵에 나온 말이, 유승민이의 말이 청와대 얼라들이 뭘 안다고, 이런 말들이에요. 막 그렇게 하면서 4인방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우리 그 우파 진영 안에서부터 시작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딱 비슷해요. 지금 인요한이가 이런 거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느닷없이 친윤 인사들은 불출마하고 뭘 해야 된다고 마치 큰 죄나 지은 것처럼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 때 4인방하고 그 구도가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유승민이가 입만 열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잖아요. 이준석이가 입만 열면 대통령을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든 언론에 의해서 주요한 정치 뉴스로 다뤄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그 당시 7년 전에 야당이 촛불을 들기 시작했는데, 그때 촛불은 문재인이가 먼저 든 게 아니라 안철수가 먼저 들었어요. 안철수가 먼저 탄핵해야 된다고 그러고 먼저 혼자 거리로 뛰어나갔어. 그래서 대열이 갖추어지고 나서 한참 있다가 진짜 이거 탄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계산 끝에 문재인이가 그 촛불에 뛰어들어서 결국 문재인이가 정권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보면 이재명이가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그 똘마니들 외곽 세력들이 지금 촛불 들고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과 또 당이 무소속이거나 또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무슨 다른 정당의 이 극좌파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면서 촛불을 들고 시위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재명이가 한 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와 매우 유사한 상황이 지금 조성되고 있다. 굉장히 심각하게 저는 봅니다. 한 번 탄핵이 어렵지, 한 번 탄핵에서 성공한 저것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박근혜도 탄핵했는데 뭐 윤석열이 박근혜보다 세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 지지 기반이라든지. 박근혜는 그래도 콘크리트 지지층 30%가 있었지. 윤석열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좌파들이 보기에 박근혜도 우리가 탄핵하고 감옥에 보냈는데 뭐 윤석열이 뭐가 탄핵하는 게 어렵겠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나온 발언들이 어제 그저께 저 이탄이니 정동영이니 조국이니 이런 것들이 쏟아내는 말들이에요. 우리 내년 총선에 200석 하자. 200석에서 탄핵시키자. 이런 얘기들을 대놓고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이것들 주장 중에 보면 200석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3년 전 총선에 우리 뭐 대패했던 그 3년 전 총선처럼 한 180석 하고, 나머지 한 10대석은 저 진보당이나 정의당이나 이런 좌파 정당이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합리적 보수와 손잡으면 된다 그랬어요. 합리적 보수와. 이 합리적 보수가 7년 전에 김무성이 유승민이었고, 지금은 김무성이 유승민이 이준석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징계를 풀어준다 그러고, 어떻게든 이것들과 만나야 된다 그러고, 어떻게든 이것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게 인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정신없는 거지. 지금 프로토콜이 어떤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지금 모르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혁신이가 이 정도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당 지도부가 이거 중단시켜야 되거든. 더구나 김기현이는 이준석이 징계한 당대표잖아. 홍준표도 이 김기현이가 징계했잖아. 그 쥐가 징계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징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혁신이 인요한이 한마디로 이거를 풀어주냐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안 그래도 튀어나가고 한 번이라도 언론에 더 나오기를 바라는 이 관종들이 이것들이 막 날개를 다룬 거지. 그래가지고서 지금 완전히 정치판이 어지러워졌어요. 지금 상황은 그렇게 매우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태에서는 당이 그래도 좀 정신을 차려서 인재영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 또 부정선거 관련해서 김상훈 위원장, 또 김포시 서울시 편입 문제와 관련된 걸 다루는 서울 메가시티 위원장 조경태 위원장, 이런 식으로 기구들을 띄워서 어쨌든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어떤 총선 준비를 해나가려고 하는 것은 제가 나름 의미 있게 보고 평가를 하지만, 그러나 김기현 체제로는 도저히 총선을 이기기는 힘들다, 이렇게 여전히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늘 해왔던 얘기 중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얻은 표를 회복해야 한다. 대선 때 48% 얻었으니까 지지율 48% 회복을 해야 된다. 이거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에다가 맡겨두자. 그럼 우리가 나선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대통령실도 대통령 지지율을 높이는 게 총선에 제일 크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괜히 뭐 선거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개입한다고 하면 오히려 역풍만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총선을 위해서 해야 될 딱 한 가지 일이 있다면 지지율을 올리는 거야. 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지지율을 올리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민생 현장에 직접 간다고 그러고 국민과 직접 만나겠다고 그러고 막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렇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괜히 딴 거 하지 말고 대통령 지지율 48% 올리는 거를 딱 유일한 하나의 목표로 해서 집중 좀 해달라는 거고. 두 번째는 선거 지금 정치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너무 높아서 기존 정치인들,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80% 이상은 잘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들 그냥 공천하면은 심각합니다. 그런데 저쪽은 이재명이 저거는 아주 불안한 친명 대 비명 반명 간의 불안한 동거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칠 수가 없어. 아무리 이재명이라도. 반면에 우리는 대통령이라는 권력 중심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115명 중에서 적어도 절반 이상은 물갈이를 할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천혁명을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공천혁명을 하자는 건데, 이 공천혁명도 이뉴아니처럼 무작스럽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게 공천혁명을 하려면 진짜 국민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또는 저 사람은 국회의원 다시 돼봤자 우리 자유파나 윤석열 정부 성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사람들을 잘라야지. 이걸 일률적으로 3선 이상은 다 물러나, 뭐 친윤은 다 물러나, 이런 식으로 그냥 무작스럽게 밀어붙이다 보면 부작용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무작스럽게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 중에 나 그러면은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살아 돌아오겠다는 사람들이 생겨요. 실제로 3년 전에 홍준표가 그랬고 주호영이가 그랬고 인천에 윤상현이가 그랬단 말이에요. 3년 전에 그랬는데 2016년에 있잖아요. 2016년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한석을 지는 바람에 국회의장을 저쪽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면서 정세균이가 국회의장이 돼서 박근혜 탄핵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석이 중요한 거야, 한석이. 결국 나중에 주호영이나 홍준표나 윤상현이는 다 우리 쪽으로 다시 복당을 했지만, 문제는 선거 직후의 의석수야. 그 선거 직후 의석수로 의회 국회의장이 향배가 결정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2016년에는 우리가 딱 한석을 지는 바람에 저쪽에 뺏겼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좀 세련되고 깔끔하게 공천혁명을 하지 않고 막 무작스럽게 밀어붙이다가 부작용이 터져가지고, 그러면 나 차라리 무소속으로 나가서 내가 살아 돌아간다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복당해서 우리가 다수파가 될 땐 되더라도 일단 선거 직후의 의석수로는 우리가 지는 수가 생겨요. 그러면 다시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 공천혁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인류한식으로 마치 토끼몰이 하듯이 무슨 친윤이 무슨 큰 중재인이나 되는 것처럼 마구 몰아치고, 3선 이상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무슨 도둑놈들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치는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 점을 제가 다시 지금 강조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선거는 역시 단일 이슈로 치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포항이면 포항에 갑, 을 지역이 있잖아요. 갑 다르고 을 다를 거야. 같은 포항이라도 갑의 이슈가 다르고 을의 이슈가 다를 거라고요. 그 정도로 253개 지역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선거 때는 수백 개의 이슈가 제기되는 거예요. 수백 개 이슈가 제기되지만 선거 전체 판세에 영향을 주는 이슈는 그 중에 한두 개야. 그 중에 한두 개. 2010년에 지방선거 때는 무상급식이라는 단일 이슈가 다른 모든 이슈를 다 잠재워 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번 내년 4월 총선에 우리 선거 판세 전체를 좌우할 이슈는 뭘까? 뭐가 될까? 현재는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경기도 500만 유권자와 직결된 문제거든요. 이게 김포시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김포, 하남, 광명, 부천, 고양, 구리, 이런 적어도 이 몇 개의 그 도시가 바로 연결돼 버려요. 하남이 김포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하남 주민들이 서울시 편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벌써 엊그저께. 그러니까 요 지역의 인구가 한 500만 정도 돼요. 그러면 이번 선거도 이제 수도권이 핵심이고 수도권 중에서도 바로 집권 거론한 이 선거가 국회의원이 100% 저쪽이거든. 3년 전에 선거에서는 100%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묘하게 이 더불어민주당은 김동연이가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김동연이가 경기 남도와 북도로 분구하는 것을 어젠다로 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요 경기 북도 분구라는 요것과 아예 우리가 편입을 시키자 서울로 하라고 하는 게 정면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김포 시민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야, 민주당 하는 대로 우리가 경기 북도 김포시로 갈 거냐, 아니면 국민의힘이 하는 대로 서울시 김포구로 갈 거냐. 그럼 서울시 김포구로 가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은 더불어민주당은 그 서울 편입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미 반대를 시작했어. 그런데 이 반대가 요 500만 명의 이 지역 사람들의 정서와는 다른 거야.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절대 다수가 서울시 편입을 원해. 그러니까 저것들이 지금 덫에 걸린 거죠. 그러면 전국적인 이슈는 안 되겠지만 이게 서울시 편입 문제가 뭐 울산이나 포항에서 핵심 이슈가 되지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수도권의 핵심 이슈는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이슈를 관리할 수 있는 지도부가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슈를 관리할 능력이 있어야 돼. 이슈 관리 능력이 있어야 돼. 그 이제 기왕에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참 입맛이 좀 쓴데 이게 몇 달 전부터 준비됐던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선수들이 이거를 관리를 했다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이 아니라 내년 2월쯤, 내년 2월 말쯤, 그리고 당대표 혼자서 불쑥 교통 문제 대책 차원에서 발표할 게 아니라 당의 지도부 와 그다음에 요 지역 있잖아요. 요 지역에 우리 당 후보로 공천받아서 나갈 후보들이 한 3, 40명 돼. 그리고 이 지역이 국회의원은 전부 더불어민주당이지만 시장은 우리 쪽 사람들이 많아요. 김포시장, 하남시장 이런 식으로 이런 단체장들과 출마할 공천받고 출마할 후보자들 한 4, 50명이 딱 그 집단적으로 서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걸 어느 날 갑자기 때려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수도권의 모든 이슈를 이걸로 빨아들여 버려야 되죠. 그러면 저쪽은 선거 불과 한두 달 남기고서 갑자기 이 폭탄을 맞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아주 꼼꼼하고 세밀하게 잘 준비한 폭탄을 맞기 때문에 저것들은 대처할 방법도 찾지 못하고 호둥대다가 선거 끝나는 거거든. 그럼 경기도에서 우리가 한 3, 40개를 저쪽에 가져갈 걸 우리가 갖고 온다. 그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정도로 잘 관리되어야 할 이슈였는데, 이게 김기현이가 김포시 교통문제 개선 간담회 가서 이걸 터뜨린 거야. 그 바람에 우리 쪽은 막 준비 중에 갑자기 우리도 폭탄 터진 꼴이 됐고, 좌파들은 시간 여유를 갖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것들이 한 2, 3일간은 엄청 당황하다가 지금 공격을 다시 시작했어요. 수도권 편입, 수도권 서울 편입의 뒤에 천공이라는 역술인이 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이제 그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슈 관리를 할 능력이 없는 거죠, 이 지도부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슈는 화라산 같이 뜨거운 이슈고 지금이라도 이걸 잘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슈는 이슈대로 뜨거워지고 있는데 관리할 능력은 없는 이런 상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지도부 교체를 해야 된다.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팀이 이 선거 지휘를 해야 한다. 지도부를 교체하기 어려우면 선대위를 빨리 발족시켜라.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제가 우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질문이나 의견 주시면 제가 다 답변 드릴게요. 저희들이 듣기로는 상당히 그 나라에 위험한 게 맞는데 우리 고성국 박사 같으신 분이 왜 그런데 참여를 못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 하고 있는데요. 정식적으로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고성국 TV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자유우파 진영의 정론, 담론을 가지고 여론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예, 여론을 형성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 어때 좀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지만
서 변호사와 같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그런 데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기회는 그동안 많이 저한테 주어졌는데 제가 선택한 거예요. 예. 앞으로 계속 좀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직접 정치에 참여해서 직접 좀 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지금도 많이 있죠. 여러분들처럼. 저도 정말 답답할 때는 직접 내가 뛰어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문득문득 안 드는 건 아닌데 역시 지금의 상황은 그러니까 이거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21세기 정치, 앞으로의 정치는 더욱더 이게 미디어 정치, SNS 정치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치 그러면 지역구에서 사무실 내고 막 그 무슨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무슨 장애인위원회 막 이런 거 많이 구성하고 철 따라 단합대회하고 뭐 효도관광 무슨 뭐 한다 그러고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는 지역 관리도 안 되고 민심 관리도 잘 안 되는 때가 돼버렸어요. 이게 중앙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그 미디어를 통한 정치, 특히 미디어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미디어는 TV나 신문이나 라디오잖아요. 이건 되게 다 일방적이야. 그냥 어느 날 아침에 눈 뜨면은 신문이 와서 우리는 읽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방송도 틀면은 지가 일방적으로 쭉 얘기하고 나는 듣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일방향성 미디어는 20세기 미디어고요.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메신저가 되는 SNS 시대예요. 웬만한 사람들이 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또는 SNS에 자기 주장을 달잖아요. 그럼 다 이게 메신저 아닙니까? 메시지를 발신하는 메신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을 다 메신저거든요. 저도 메신저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특히 우리 고성국 TV라는 유튜브는 95만 명의 구독자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사이트고, 그리고 이 중에 한 2만 명 정도의 아미고 팬클럽 회원들의 그 참여도가 무지무지 높고 굉장히 적극적이라서 이것 자체가 하나의 여론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장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고성국 TV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정치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경향은 더 강화될 거기 때문에 이런 SNS 정치를 통한 올바른 정론 형성이라고 하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계속 이 일을 해야만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말씀 나온 김에 좀 제가 광고 겸해서 말씀드리면 아시아투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그 신문 중에 종합일간지 매일매일 신문을 내는데 종합적인 거 경제지가 아니고 스포츠지가 아니고 종합일간지 중에 하나가 아시아투데이입니다. 아시아투데이라는 종합일간지에서 저한테 그 주필을 맡아달라 그래서 제가 주필을 맡았어요. 그리고 그 아시아투데이라는 종합일간지가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게 아투TV라고 하는 건데 아시아투데이 아투TV. 아투TV의 책임도 저한테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오래 고민 끝에 맡기로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고성국 TV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5년 반 전에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제 고성국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걸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런 그 정론을 만들고 이걸 전파하는데 더 많은 동지적 관계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고성국 TV에서 패널 활동하는 성구권 본부장 경우에 적극적으로 그 유튜브를 한번 운영해 봐라 해서 성구권의 혼술이라는 유튜브가 지금 구독 40만을 넘었어요. 또 지석규라는 우리 패널한테도 적극적으로 권해서 지석규의 센스TV 구독 2만 명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또 서정욱한테도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권했는데 서정욱은 결국 자기가 서정욱 TV를 하는 건 아닌데 멸콩 TV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자기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저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유튜버를 더 개설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서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자유파 전체에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20세기적 방식이라면 절대 못할 일이에요. 20세기적 방식은 뭐냐면 내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다른 유튜브를 하면은 경쟁 관계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내 팬을 저 사람이 뺏어가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배타적이고 적대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졌어요. 20세기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고성국 TV에 나오는 패널이 다른 유튜브를 운영하면 거기에
그 구독자들이 또 고성욱 TV를 또 구독을 해주고 해서 서로 간에 도움을 주는 식의 윈윈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미디어 정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적극적으로 제가 지금 권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아시아투데이도 그런 맥락에서 제가 유튜브 책임을 맡고 주필도 맡기로 했어요. 그래서 11월 10날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는 이제 아침에 하니까 시간대를 조금 조정해서 거기는 2시, 오후 2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진행을 하고, 다른 날은 이제 다른 전문 패널들을 진행자로 세워서 하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종북 주사파들이 자기들이 이제 문재인 정권 잡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언론 통신을 이제 장악했어요. 한상혁이 정현주 이런 것들을 내세워 갖고 장악을 했는데, 언론 노련 내세워서 저것들이 KBS 제일 먼저 손대고 MBC 손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탁착 언론 장악을 했는데, 지상파, 종편, 신문, 라디오 다 장악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게임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놓친 게 하나 있어. 그게 유튜브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방송통신 영역에서 다 종북주사파가 압도적인 다수를 헤게모니를 행사하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유튜브에서만 저것들이 진 거야, 우리한테. 그래서 정권 뺏기기 한 1년 전부터 유튜브가 자기들이 유튜브에서 열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는 걸 이것들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무렵에 유시민이도 유튜브 한다고 그러고 뭐도 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나선 거야. 그래갖고 지금은 이 지상파 종편에서는 별로 우리 자유파와 종북주사파 간에 이념투쟁이 별로 벌어지지도 않아요. 제일 치열하게 벌어지는 게 바로 이 유튜브 영역이에요. 그리고 저것들이 거의 5대5 정도로 육박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김어준이의 힘도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예요. 김어준이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시민의 힘도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도 지금은 그래서 내년 총선도 그렇고 또 3년 후에 우리 2027년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거기서 지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정권 재창출 꼭 해야 되거든요. 이런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에 있어서 최대 격전지는 유튜브예요. 저것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국민의힘 이 답답한 친구들이 유튜브를 자꾸 자기들을 괴롭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야. 극우 유튜브 때문에 선거 졌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준석이 그런 거. 그렇죠. 이준석이도 그러고 김기현이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쪽은 정말 혼연일치가 돼서 마지막 남은 자유파의 고지인 유튜브를 공격하자, 점령하자 하고 정말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 자유파 유튜브가 저 좌파들과 싸움을 하는데 등 뒤에서 우리를 후원해줘야 될 국민의힘이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민의힘을 향해서 앞에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종북 주사파들하고 싸우다가 총뿌리를 우리 뒤에다가 갖다 댈 수는 없잖아. 계속 우리는 이제 앞을 향해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는 저것들도 깨달을 날이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성국 TV만이 아니라 모든 활용 가능한 모든 자유파 유튜브를 하나로 다 모으는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일환으로 아시아투데이 주필과 동시에 아시아투데이 유튜브를 제가 직접 관리 책임을 맡기로 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제가 직접 정치판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지 않고 유튜브로 활동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이념전쟁의 지형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 청산과 이뇨한 혁신위원장 그 체제를 조기에 마무리하는 방법과, 네. 고성국 TV도 많이 나오시지만 임명진 네. 목사님은 다음 비대위원장으로나 신지 한번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위의 조기 종결 그리고 전대를 통한 새 지도부 구성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조기 전대를 하려면 물리적으로 최소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역산을 해보니까 12월 중순에 전대 준비에 들어가면 선거 타이트하게 딱 맞춰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2월 중순에 전대를 시작하면 1월 중순, 2월 초중순에 전대가 끝나거든요. 그럼 그때 새 지도부가 구성이 돼서 힘있게 공천혁명을 단행하면 2월 말 3월 초에 공천을 다 끝낼 수 있어요. 그게 선거 한 달 전이거든. 대개 선거 한 달 전에 공천을 다 마무리해 왔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있다. 오히려 느슨한 것보다는 이렇게 타이트한 것이 더 낫다. 그래서 한 달 정도의 숙고 기간을 좀 가지자. 저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나 최종적인 결단은 대통령이 해야 되고 김기현이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 결단의 시간, 숙고의 시간을 저는 지금 대통령과 김기현한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가야만이 되는지를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명진 위원장의 경우에는 윤리위원장을 역임하고 비대위원장을 역임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여기에 무슨 공천관리위원장이라든지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건 좀 쉽지 않아요. 꽤 오래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임명진 위원장이 워낙 그 좌파들을 잘 알아요. 워낙 좌파들을 잘 알고 속속들이 잘 알고 이재명이가 어릴 때 뭘 했는지부터 잘 알거든요. 그래서 선대위원장 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선대위원장은 그 모든 이슈 관리를 하고 공중전을 맨 앞에 서서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저쪽의 공중전을 이재명이 한다고요. 저쪽은 이재명을 앞세워서 공중전을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능히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선대위원장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재명 잡는 거로는 이재명 일타 강사 있잖아. 대장동 일타 강사. 원희룡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 임명진 위원장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재명을 아주 그냥 완전히 납작 밟아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쪽이 갖고 있는 아주 훌륭한 카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역할이 있다면 그런 역할로 우리가 모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도 한통속이다. 왜 못 집어넣냐?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를 여태까지 못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 그 마음을 먹으면 당장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왜 못 넣느냐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우리 우파 진영에서 좋은 정책을 내고 연대를 하고 온갖 일을 다 한다 그래도 선거를 부정을 해서 66대 33으로 또 그런 짓을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그리고 강서구 구청장 선거에서도 그게 바로 부정으로 김태우 씨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그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다음 선거에 또 마찬가지로 지나가면은 지금하고 뭐가 틀리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대안을 혹시 있으면은 좀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부정선거를 막는 방향에서 네, 활동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이제 당에서 3년 만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선거를 그 제도 개선을 포함해서 그걸 하기 위한 특위를 김상훈 삼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그 유관 상임위, 정무위, 행안위, 법사위 이쪽에 간사들, 재선 의원들, 제일 역할을 많이 하는 간사들을 다 위원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위원회 발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에서 부정선거와 사전투표나 전자개표를 비롯한 그동안 여러 가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과 관련된 법제도적인 보완, 그 다음에 감시, 이거를 당 차원에서 힘있게 해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당이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이런 식으로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 의미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봐요. 지금 우리 자유우파 진영 안에서 특히 부정선거를 주장해왔던 분들은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움직임인데 일부러 안 보시는 건지 자꾸 여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자꾸 비난을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비난받아 마땅한데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으면 야 뒤늦었지만 너네 진짜 잘하는 일이다. 우리랑 힘을 합쳐서 해나가자. 이래야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된 직접적 계기는 지난번에 국정원에서 선관위의 보안 점검을 해보니까 너무 심각하다. 북한이나 중국의 해킹 공격에 너무 취약하다. 이런 식이면은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당에서 하면서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부정선거 운동을 해왔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거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성과예요. 그런 그 운동이 없었으면 당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부정선거 운동을 해왔던 분들한테 좀 그동안 당이 그걸 외면하고 무시하고 한 데 대해서 굉장히 섭섭하고 어떤 면에서 막 적대적 감정까지도 가졌을 수가 있는데 그거 이준석이 그자가 했던 일이거든요, 주로. 그러니까 이제 당이 뒤늦게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부정선거 문제를 직접 당의 주요 이슈로 세운 이상에는 좀
당과 협조해서 함께 가는 방향으로 문제를 생산적으로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우리 자유파 일각의 부정적 인식과 시각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일테면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서 감옥에 보냈는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나 또는 당시에 윤석열 특검 수사 4팀장과 함께 했던 뭐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을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들이에요. 사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당시 우리 후보들 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부터 정말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지난 얘기니까 내가 뭐 이걸 다시 또 뭐 되풀이할 필요는 없지만 당시 2년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에요. 그때 누구 나왔습니까? 윤석열 후보 나왔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각의 비판과 비난이 계속 있었죠. 유승민이 나왔죠. 그 완전 배신자, 대통령을 탄핵한 주범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홍준표 나왔죠. 홍준표는 자기가 대통령 후보 되고 난 다음에 박근혜가 걸린다고 출당시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난 다음에 따로 정당 만들어 갖고 나갔던 바른정당, 이거를 뒷문 열어가지고 자기한테 표 좀 될까봐 원래 다 당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당직 다 나눠줬던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원희룡이 있었죠. 원희룡은 바른정당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할 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어요. 제주도지사였지만 결국은 바른정당으로 탈당해서 갔다가 온 사람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직접 찬성표를 던지거나 이런 행동은 안 했지만 바른정당 쪽에 갔다 왔다는 것은 생각이 비슷하다는 뜻 아닙니까? 다들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홍역을 거치면서 대선 경선을 치렀고 그리고 우리가 문재인 종북주사파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후보로 윤석열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우리 기대에 부응해서 문재인 종북주사파 세력과 싸워 이겼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 지금 무너질 뻔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이 문재인이 하나 못 잡아놓고 이거 한통속 아니냐, 처음부터 이 문재인이가 저거 파격적으로 승진시켜서 그때부터 저 문재인이한테 은혜 갚느라고 지금 이러는 거냐, 막 온갖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심정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만하다고 저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게 우리 자유파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자유파 진영 내에 분열만 오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나돈다는 거를 대통령이 몰라요?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알죠. 그러면 대통령은 자기는 정말 이 자유파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봤자 저 자유파의 일각에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의심하고 있다 여전히 라고 하는 게 기분 좋은 일이 될까요? 저는 이거는 정말 백해무익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대목을 그냥 자유파의 일부만 아니라 이걸 간첩들이 이걸 퍼뜨려요. 저희 고성국TV 댓글창에도 저 북한 간첩으로 추정되는 자들이 들어와서 늘 댓글을 어지럽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보면 저를 공격하는 거면 쉽게 판별이 돼. 그게 아니고 우파 중에서도 가장 센 우파처럼 하면서 자유파 진영 내에 분열을 교묘하게 유도하는 그런 댓글 작업들을 이것들이 한다고요. 간첩이 그냥 나 간첩이야 써놓고 붙이는 것들은 간첩 다 하수지예요. 그게 아니고 진짜 머리 좋은 간첩들은 철저하게 우파로, 그것도 아주 강성 우파로 위장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자유우파를 분열시켜가지고 좌파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걸 몰고 가려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할 때 좌파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별로 아파하지를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 앞에서 달려오는 적이니까. 근데 진짜 강성우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자기를 뒤에서 공격하면 그게 진짜 아플 거라고요. 늘 등 뒤에서 칼질 들고 오는 자가 위험한 거 아니야. 간첩들도 그런 식으로 위장을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7년간 문재인 좌파 폭정에 맞서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 마음이 정말 이렇게 절박하고 처절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그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선은 자유파
주사파와 종북 주사파 간의 전선이라고 우리가 추상적으로 얘기하지만 지금 전선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느 쪽이 더 의석을 한 소이라도 더 많이 가져가냐의 싸움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게 윤석열 죽이기냐 윤석열 살리기냐, 윤석열 죽이기냐 윤석열 지키기냐라고 하는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논리로 무장이 돼 있건 결과적으로 윤석열을 공격함으로써 윤석열 죽이기에 동조해주는 이런 주장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해야 된다. 그 점은 제가 꼭 우리 회원님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 최근 우리 그런 상황들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경계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유우파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될 것이냐가 아니고 누가 되었으면 좋겠냐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는데 20%는 한동훈이 나왔고요. 20% 한동훈, 10%가 원희룡이고요. 10%가 원희룡, 70%가 인지 모르겠지만 고성욱 박사님으로 나왔습니다. 그 제가 10분한테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누가 될 것 같은 사람이 아니고 누가 되었으면 좋겠냐고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70%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지금 쭉 말씀하신 데서 윤석열 대통령 뭐 지키기 살리기 쪽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제 개인적으로 짧은 소견으로는 마쿠 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뭐 김한길, 박주선 뭐 이런 분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을 아까 박사님 말씀에 100% 동감하면서 뭐 죽이기가 아니라 제대로 이게 좀 하기 위해서 그 실질 뭐 뒤에서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그런 어떤 정치 세력들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도 많고 방송에서 하시긴 좀 곤란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좀 알겠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좀 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깜짝 놀랐네. 우리 최병희 경제본부장인데요. 저분이 그냥 재미있으라고 드리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다 방송에 나가면 또 이게 무슨 가짜뉴스 이런 시비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최병희 본부장이 가까운 지인 10명한테 전화로 물어봤다 이런 겁니다. 예. 그랬더니 차기 대통령 누가 됐으면 좋겠냐, 누가 될 것 같냐가 아니라 누가 됐으면 좋겠냐 물어봤더니 10명을 물어봤다고 하니까 1명은 원희룡, 2명은 한동훈, 그렇게 대답이 나왔다는 거죠. 그 질문은 그 뒤에 이어진 질문은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누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냐 이 얘기인데요. 세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를테면은 상도동 민주계, 동교동 동교동계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어야, 또는 친박, 친이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이게 세력인데 그런 세력이 아예 지금 없어요. 국민의힘의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 제일 그런 식의 계보라고 엮여서 이게 분류가 된다면 최대 계보는 누구냐면요, 유승민 계보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깜짝 놀라실 건데 유승민이를 따르는 국회의원이 17명 정도입니다. 이게 김기현이가 대표되기 전에 원내대표부터 했잖아요. 그때 원내대표 선거에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김기현이 나가고 김태흠이 나가고 그 다음에 유의동이가 나가고 권성동이가 나갔어요. 이렇게 넷이 나갔는데 그때 김기현 1차에서 김기현이가 32표, 김기현이가 이게 이제 황교안이 김기현을 열심히 밀었다 그래요. 그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민 것 같진 않아요. 황교안이가 열심히 밀었는데 어쨌든 김기현이가 32표. 두 번째가 김태흠이야. 김태흠이 30표를 얻었어요. 근데 김태흠은 혼자서 뛴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 친박이지만 당시 친박은 우리 당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뛴 거야. 혼자서 30표야. 세 번째가 유의동이야. 유의동이는 유승민의 최측근이거든. 2인자야. 유승민 계보에서. 이자가 17표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계보는 17명인 거예요. 그 다음에 권성동이가 12표가 얻었어요. 그래서 1차에서 과반이 안 나왔기 때문에 2차로 갔는데 2차에서 이제 김기현이가 됐어요. 자, 하여튼 뭐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김기현이는 황교안 쪽에서 밀었지만 이게 황교안 계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김태흠이는 아예 계보가 없잖아요. 권성동이도 그 당시만 해도 윤석열 계보라고 할 수는 없거든. 그냥 윤석열과 나 가까운 사람이 하고 으스대고 다닌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계보가 똘똘 뭉쳐갖고 표를 모아준 것은 유승민 계보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게 17명이야. 그 유의동이가 지금 다시 정책위원장으로 발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국민의힘의 계보는 지금 유승민 계보밖에 없다. 정말 황당하게도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계보를 관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대통령과 가까운 뭐 장제원이다, 권성동이다, 이철규다가 이런 사람들이 역할을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뭘 계보원을 관리하거나 이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이 원하지도 않는 것 같고 또 이 사람들이 계보를 관리할 계보 수장이 되려면 공천권 정도는 지가 몇 명한테는 공천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힘도 없어요. 그래서 세력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 뭐냐? 대통령이 이제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정치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개나 소나 다 훈수하겠다고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훈수꾼이 돼갖고서 대통령한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뭐 하고 이제 그러다가 안 먹히면 떠나가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훈수꾼들 중에 대통령이 조금 진지하게 들었던 훈수꾼이 김한길인 것 같아요. 김한길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대통령이 당정협의하는 과정 김한길의 미래통합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안을 거기서 나온 보고서를 장관들한테 다 돌리고 차관들한테 다 돌리고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꼭 잘 챙겨봐라 막 공개적으로 그 정도로 했으니까 김한길이의 훈수가 대통령 마음에 좀 들었다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런 정도 상황이고 근데 이 김한길이가 심평이라는 자가 한 1년 전에 그랬거든요. 그가 윤석열 신당 창당을 기획하고 있다. 이렇게 했다가 심평이가 엄청 공격받고 이제 찌그러졌는데 그때부터 이 김한길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멘토로 뭔가 윤석열 신당 창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뭘 좀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김한길이의 이전 경력을 보면 그럴듯하거든. 김한길이가 김대중이 때부터 그런 짓을 주로 했거든. 그래서 또 신당 창당을 해본 적도 있고 안철수랑 손잡고 물론 실패했지만 하여튼 그래서 지금도 인요한이가 혁신위원장 되자마자 나 김한길이랑 친하다 매일같이 전화한다 막 이랬잖아요. 그러다가 김한길이가 시급해가지고 나와서 나 사실 그 사람하고 별로 전화통화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진화를 하고 막 그랬는데 이런 과정이 좀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요한이 추천도 김한길이가 했을 가능성이 많다. 또 김한길이가 평소에도 이준석이 유승민이 이런 배신자들을 이 김한길이는 배신자라고 안 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김한길이도 열심히 탄핵 쪽에 섰을 테니까 자기는 예전에 역전의 동지지. 김한길이 입장에서 유승민이 김종인이 김무성이 역전의 동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징계받아갖고서 막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김한길이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인요한이가 말한 대로 매일같이 통화하는 사이라고 한다면 김한길이한테 조언을 듣고 훈수를 듣고 움직일 수도 있지 않냐. 이게 지금 실체는 없는데 되게 이런 식의 추정과 추측이 여의도 판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루머 또는 추측 같은 것 가지고서 논평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질문이 나왔으니까 그런 추정과 추측들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팩트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김한길이가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 범위를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무슨 윤석열 신당 창당에 기획을 한다든지 또는 인요한 혁신위에다가 이런저런 뭐 훈수질을 한다든지 이거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아직 팩트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인요한이라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알아요. 아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이 정치적으로 꼭 훌륭한 정치인은 아니죠. 괜찮은 사람인데 정치판에 들어가서 완전히 정치 망가뜨리고 지도 망가진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정치하는 걸 못 봤으니까 이 사람 정치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정욱 변호사도 예전에 자기가 알던 인요한을 염두에 두고 이런 사람이면 또 저도 제가 아는 인요한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혁신위에 들어와서 하는 정치 행동을 보고서는 처음엔 실망하고 두 번째는 큰일 나겠다 싶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김한길이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의도판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아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그래. 고맙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